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10년 수익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종목 선정 능력일까요?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경제 전망을 읽는 눈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선택이라고요. 좋은 회사를 발견했을 때 그걸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그 한 가지가 10년 수익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요. 그 사람 이름은 피터 린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를 단순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린치는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와 심리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훗날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식 투자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사람 게임이라고요. 사람들이 왜 특정 제품을 사는지, 왜 특정 회사에 열광하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대학 시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플라잉 타이거라는 화물 항공사였습니다. 1963년 주당 7달러에 샀고 베트남 전쟁 특수를 타면서 주가가 8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원금의 10배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와튼 경영대학원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그는 군에 입대해 2년간 포병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1969년 제대 후 그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입사합니다. 처음에 그는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시작했습니다. 섬유, 금속, 화학 산업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을 때 그는 직접 공장에 갔습니다. 창고를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숫자 뒤에 숨은 실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1977년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 매니저 자리였습니다. 당시 마젤란 펀드는 1800만 달러 규모의 작은 펀드였습니다. 존슨 가족과 임원들의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일종의 폐쇄형 펀드였습니다. 33살의 젊은 매니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취임 첫 해인 1978년 시장은 최악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다우존스 지수는 18%나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쥐고 있을 때 린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야말로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리고 그의 마젤란 펀드는 20%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이 18% 떨어질 때 그의 펀드는 20%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38%포인트였습니다.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9년 시장이 18% 오를 때 마젤란 펀드는 51% 수익을 냈습니다. 린치는 독특한 방식으로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레스토랑에서, 거리에서요. 어느 날 그는 보스턴 시내의 한 샌드위치 가게에 들렀습니다. 제이 빌드너 앤 선즈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게는 그의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점심때마다 그곳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빵이 신선했고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장은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린치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가 전국으로 확장하면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이 샌드위치를 좋아할 거야. 1986년 9월 제이 빌드너가 상장했습니다. 린치는 주당 13달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또 하나의 대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도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보스턴에서 인기 있는 게 뉴욕에서도 통할까? 애틀랜타에서도 통할까? 상장 직후 빌드너는 공격적으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백화점에 2개의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3개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서도 참패했습니다. 뉴욕의 델리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상장 자금을 빠르게 소진했습니다. 확장 비용, 임대료,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두 가지 실수라면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실패가 터지면서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린치는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손실률은 50%에서 95%에 달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가게에서 계속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떠올랐다. 나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경험은 린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품이 좋다고 해서 바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 다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는 이 원칙을 야구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마라. 3회쯤 되면 그 회사가 증명된 거다. 그때 들어가도 충분하다. 하지만 린치를 위대하게 만든 건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빌드너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그가 좋아한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지루하거나 사업 내용이 따분하거나 월스트리트가 관심을 갖지 않는 회사들이었습니다. 펫보이즈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풀네임은 펫보이즈 매니 모 엔잭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파는 소매점이었습니다. 이름부터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진지한 펀드 매니저가 회의에서 이 종목을 발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들 웃을 겁니다. 하지만 린치는 정확히 그런 주식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조용히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제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크라운 코크앤실이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병뚜껑과 캔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보다 더 지루한 사업이 있을까요? 하지만 린치에게는 완벽한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세븐 오크스 인터내셔널은 쿠폰을 처리하는 회사였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할인 쿠폰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처리하고 정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월스트리트가 절대 쳐다보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업 안정이 중요한 펀드 매니저들은 안전한 선택을 한다. 그들은 IBM 같은 주식을 산다. 왜냐면 IBM에 투자해서 돈을 잃어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펫보이즈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그건 해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주식을 피합니다. 하지만 린치는 정확히 그 지점을 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밥 에반스 팜스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시골 레스토랑 체인이었습니다. 화려한 테크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들에서 소시지와 비스킷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린치는 이런 회사들을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어느새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수백 개의 종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린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오를 필요는 없다. 10개 중 서너 개가 크게 오르면 된다. 그 몇 개가 나머지의 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는다. 그는 이걸 텐베거라고 불렀습니다. 10배 오르는 주식 말입니다. 야구에서 온 용어였습니다. 싱글 히트가 원베거, 더블이 투베거, 트리플이 쓰리베거, 홈런이 포베거라면 그의 목표는 텐베거였습니다. 하지만 텐베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찾은 후에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준다. 오르는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떨어지는 주식은 너무 오래 붙잡는다. 왜 그럴까요? 심리 때문입니다. 주식이 50% 오르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이제 떨어지겠지. 일단 이익을 확정해야지. 그래서 팝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배, 3배, 어쩌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팔기가 싫습니다. 손해를 확정하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린치는 이 심리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좋은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그는 더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의 펀더멘털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진 거라면 팔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괜찮은데 시장 전체가 떨어진 거라면 오히려 더 샀습니다. 그는 월마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월마트가 25년 된 회사였을 때 주가는 이미 10배 올라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템베거는 이미 지나갔어. 하지만 린치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 시점에 월마트는 미국의 18%에만 진출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들, 소도시들에만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린치는 물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전체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샀습니다. 이미 10배 오른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월마트는 또다시 30배 올랐습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에 린치가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비싸다.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다. 하지만 린치는 물었습니다. 세상에 200개 나라가 있다. 맥도날드가 진출한 나라가 몇 개인가? 아직 갈 곳이 많지 않은가?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그 후로도 수십 년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린치가 말하는 한 번의 선택입니다. 좋은 회사를 발견하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회사를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1978년부터 1990년까지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는 동안 시장이 10% 이상 떨어진 적이 9번 있었습니다. 9번이요. 거의 매년 한 번씩 큰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매번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회복 못해. 다 팔아야 해. 하지만 린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13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그리고 13번 다 회복했다. 왜 이번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1982년은 특히 무서운 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4%였습니다. 기준금리가 20%였습니다. 경제는 자유낙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델리티의 한 고객이 린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린치 씨, 당신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 절반 이상이 지금 적자래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린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경기가 돌아오면 이 회사들은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침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빠져나올 겁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시장은 반등했고 그의 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린치는 1990년에 은퇴했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떠났습니다. 마지막 해 수익률도 34%가 넘었습니다. 은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봤다. 그에게는 아내 캐롤린과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에게 아버지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투자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델리티의 부회장으로 남아서 젊은 애널리스트들을 멘토링했습니다. 그리고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둘 다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3년 79살의 린치는 한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 애플을 샀어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날 그의 딸이 아이팟을 $250에 샀습니다. 린치는 생각했습니다.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 마진이 엄청나겠네. 애플이 저걸로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지만 그는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자신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그가 항상 강조하던 원칙에 딱 맞는 회사였습니다. 제품이 좋고 고객들이 열광하고 재무제표가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원칙에 맞았습니다. 린치는 말했습니다. 애플은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가 아니었다. 복잡한 기술 회사가 아니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다. 내가 왜 안 샀는지 모르겠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회사.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재미있는 건 워런 버핏은 애플을 샀다는 겁니다. 버핏도 수십 년 동안 기술주를 피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요. 하지만 2016년에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애플을 소비재 회사로 봤습니다. 기술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회사로 봤습니다. 버핏은 애플로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린치가 가르쳤던 원칙을 린치 대신 버핏이 실천한 겁니다. 하지만 린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에 더 잘하는 거다. 그가 평생 강조했던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을 잃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잃는다. 부끄러운 건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그 주식을 붙잡고 있는 거다. 더 심한 건 거기에 더 사는 거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인정하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찾는 겁니다.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린치는 이걸 자신의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빌드너에서 돈을 잃었을 때 그는 빨리 손절했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던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29%가 넘었습니다. 1977년에 $1,000를 넣었으면 1990년에는 $28,000가 되어 있었습니다. 28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연평균 29% 수익을 내는 펀드에 투자하고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가장 나쁜 타이밍에 사고 팔았습니다. 펀드가 많이 오르고 나면 뒤늦게 사서 펀드가 떨어지면 겁을 먹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펀드가 다시 오르면 또 뒤늦게 샀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손해를 본 겁니다. 린치는 이 현상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냉장고를 살 때는 며칠 동안 조사를 한다. 여행을 갈 때는 몇 주 동안 계획을 세운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살 때도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본다. 그런데 주식에 $10,000,000를 투자할 때는 버스에서 옆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만 듣고 결정한다. 해가 지기 전에 그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들은 돈을 잃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주식은 도박이야. 하지만 도박으로 만든 건 그들 자신입니다. 린치가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장을 플레이하지 마라. 플레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게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새 종목 사서 금요일에 팔고 다음 주에 또 새 종목 사고.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당신은 복권을 사는 게 아니다.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다. 그 회사가 잘 되면 당신도 잘 된다. 월마트처럼 리미티드처럼. 첫날에 살 필요도 없다. 50개 매장이 생긴 후에 사도 된다. 100개 매장이 생긴 후에 사도 된다.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은 충분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빨리 사야 해. 안 그러면 기회를 놓쳐.
하지만 린치는 말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좋은 회사는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회사가 정말 좋다면 나중에 사도 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돈을 넣습니다. 멋진 이야기만 듣고 숫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린치는 이런 걸 위스퍼 스톡이라고 불렀습니다. 귓속말 주식이요. 누군가 귓속말로 알려주는 대박 종목.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정보.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비밀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가는 가게, 당신이 매일 쓰는 제품, 당신이 일하는 업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월스트리트 전문가보다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일반 투자자는 일상에서 좋은 회사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레스토랑이 동네에 생겼는데 항상 줄이 길다면 그건 신호다. 당신이 쓰는 제품이 주변 사람들도 다 쓴다면 그것도 신호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린치가 빌드너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세요. 제품이 좋다고 바로 사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린치의 13년은 마젤란 펀드를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로 만들었습니다. 1,800만 달러로 시작해서 140억 달러로 끝났습니다. 800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첫째,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는다. 셋째, 좋은 회사를 찾으면 오래 붙잡는다. 넷째,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한다. 다섯째,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닙니다.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패닉에 빠집니다. 린치가 마젤란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이 생겼고 스마트폰이 생겼고 인공지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래 들고 가는 것. 이 원칙은 1977년에도 맞았고 2026년에도 맞습니다. 린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정보는 많아졌다. 거래 비용도 낮아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레이딩을 하라는 건 아니다. 싸졌다고 매일 사고 파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말한 적 없다. 개별 회사에 투자하라고 했다. 주식시장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회사는 실체다. 사람들이 일하고 제품을 만들고 돈을 번다. 그 실체에 투자하는 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린치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당신이 매일 가는 가게일 수도 있고, 당신 자녀가 좋아하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발견한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린치는 분명히 말합니다. 10년 수익을 좌우하는 건 복잡한 분석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 예측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다. 좋은 회사를 발견했을 때 그걸 믿고 끝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위장입니다. 린치는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가 아니다. 위장이다. 시장이 50% 떨어져도 토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남들이 다 팔 때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수익을 결정한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장기 투자해야 한다. 좋은 회사를 붙잡아야 한다. 공포에 팔면 안 된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손이 떨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을 버티는 힘. 그게 10년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올해 82세입니다. 여전히 피델리티의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젊은 애널리스트들을 가르칩니다. 그의 책은 아직도 팔리고 있고 그의 원칙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가 평생 강조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복잡한 공식이 필요 없다.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라. 좋은 회사를 찾으면 공부하라.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사라. 그리고 버텨라.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피터 린치가 평생 지킨 그 원칙,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라 10년 뒤를 보면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터 린치가 남긴 말을 떠올리며 마무리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는 건 시작이다. 그걸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진짜다.